전기선 운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선 그 셔틀버스 같은 거예요. 셔틀버스라고 하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항로를 꼬박꼬박 왔다 갔다. 우리 학교도 있죠. 그 용담 캠퍼스 가는 셔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 타본 적 있어요? 용담 캠퍼스 있는 사람? 왜 갔어? 체육대회 한다고? 한 사람이 체육대회 하기로 가본 거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가본 적이 없다는 건 갈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갈 일이 없는데 굳이. 그렇죠? 네. 저 용담 캠퍼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사실 되게 아까운 땅이에요. 용담 캠퍼스. 뷰는 좋거든. 뷰만.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뷰만 좋은데 교통이 되게 불편하죠. 지하철에서 멀고, 주변에 식당도 없고, 주변에 술집도 없고, 네, 아무튼 그런 공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곳을 활성화하려면 용담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장점이 못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교통이 불편한데 그나마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셔틀버스도 자가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타고 용담 캠퍼스를 못 가죠. 이 전기선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항로를 다니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용담 캠퍼스가 제가 뷰가 좋다고 했는데, 용담 캠퍼스에서 보면 저쪽에 그 신선대 부두, 그 용담 캠퍼스가 있는 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그 부산항대교 있는 쪽 있죠. 그쪽이 이제 신선대 부두가 되는데, 그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전용 선박들이 다 전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선 운송을 하게 되면 정해진 항로를 운항 일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이 스케줄 표가 있어요.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각 선사마다 그 머스크든 MSC든 다 그런 선사들이 그 정해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어느 항구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도 보통 정해져 있어요. 운임율표라는 게 있어서 운항을 하고, 그래서 주로 공산품이나 이런 포장되어 있는 화물들 운송을 해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합니다. 그 5톤의 제리 전기선이고, 아무튼 제레 방식이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벌크 화물을 운반하는 전기선이 있는데, 벌크 화물을 운반하는 전기선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없다. 컨테이너선이 운송의 어떤 메인이 되었다. 뒤에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운송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이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기선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선 운송의 특징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해진 항로를 운송을 하고, 그렇죠. 뒤에서 얘기하게 될 전기선사들의 해운동맹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선화증권, 표준화된 선화증권에 의해서 운송이 됩니다. 왜 전기선 운송이 오늘날에는 컨테이너 운송에 주로 하게 되었고,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동일한 방식의 컨테이너 운송을 제공하고 있느냐, 약관이나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왜 표준화되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답은 결국엔 컨테이너가 가져다주는 어떤 규격화와 표준화에 의한 효율성과 경제성과 안전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구에 들어가서 어떤 하주를 만나도 똑같은 컨테이너 규격을 이용을 해서 화물을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선박의 크기, 화물 운송 장비의 크기, 컨테이너 항구에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의 오퍼레이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트럭이나
모든 것들을 동일한 사이즈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죠. 우리 여기 지금 책걸상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CD처럼 생겼지만 CD즈는 아니네요. 짝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사이즈의 의자를 계속 납품받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106 강의실에 있는 거랑 지금 저기 107 강의실에 있는 거랑 위에 206 강의실에 있는 의자가 똑같은 요 모양의 의자라고 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쓰던 의자를 206 강의실에 가져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컨테이너가 가져다 주는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선 운송들이 가능하다. 자, 전기선 운송의 절차 한번 해볼게요. 운항 일정을 확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느 항구로 가고 뭐 스케줄이 어떻고 운임이 어떻고 그리고 그 스카이 스캐너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항공기 최저가 검색할 때 쓰는 사이트인데, 해상 운송 컨테이너 운임도 그런 거 서비스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항해 일정이나 운항 일정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미국 서부까지 보낸다라고 하면 그 대충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뭐 얼마의 운임,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이런 가격을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하면 되죠.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나 이거 운송할래 하면. 근데 물론 보통의 대다수의 많은 수출업자가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게 된 프라이 포워더, 여러분들 뭐 포워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운송이나 물류 쪽에서. 그거를 실제로 보면 쉽게 생각하면 포워더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국제 운송이나 물류 처리와 관련된 대리인인데, 실제 그런 포워더를 통하지 않고 화물 운송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여기 이런 데 사이트 찾아서 정보 취합해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그런 거 하면 됩니다. 하는 거 뭐 문제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귀찮고 어렵고 어떤 뭐 정보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낭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배낭여행을 갈 때 내가 직접 항공과 호텔 숙박권을 직접 예약하는 방식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여행사가 싸게 그 항공권이나 호텔을 이렇게 벌크로 예약을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 호텔팩 어느 거 알죠? 그게 훨씬 싸거든. 결국에는 내가 루트만 잘 정하면 어느 호텔에 가서. 그러니까 숙박업소 숙박하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다라고 치면 유럽에 어느 장소에서 머무를 건지, 그 대중교통을 뭘 탈 건지, 그것까지 날아가는 인 할 때와 아웃 할 때 비행기를 뭘 탈지만 그냥 부킹 해놓고 가면 되잖아. 그거를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내가 직접 예약하는 방식도 있지만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여행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배낭여행을 예약한다고 했을 때 그 여행사가 포워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류에서. 자,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물류업체를 포워더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선사에 내가 선적 요청을 하게 되면 해운회사는 일종의 승낙, 청약과 승낙처럼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운송 계약 예약서, 원래 그 예약을 한다 할 때 부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부킹 노트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송하인한테 선복 예약서 교부하고 물품 선적하고 나는 홈페이지에서 산하증권을 출력하면 됩니다. 물론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이 오늘날의 운송 간행이긴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 선하증권이 나오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베이스로 전자 문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화물을 배에 내가 실른다라고 하면 바로 비계를 주는 게 아니라 MR이라는 서류가 있었어요. 메이트 리시프트입니다. 메이트 리시프트. 이게 1등 항해사가 발행해주는 서류가 있었고, 이 MR을 받아서 들고 배에 화물을 실어놓고 MR을 들고 선사를 찾아가서 선사를 통해서 이 MR과의 상한으로 선하증권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은.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그냥 인터넷에서 필요하면 선화증권을 뽑아서 쓰기도 한다. 그렇죠? 자, 그게 일단 전기선인데 전기선 운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선 운임의 산정 방법은 물품의 상태나 물품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겁냐, 부피가 크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무게나 부피나 가격보다 그냥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게가 문제되거나 부피가 문제가 되면 자, 첫 번째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컨테이너에 하나가 수용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섭니다. 그럼 컨테이너 운송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벌크 운송을 가야 돼요. 부정기선 운송을 가야 돼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자, 부피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미국으로 운송하려고 하는 물품이 컨테이너 하나보다 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에 못 실어요. 컨테이너 운송의 가장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규격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이즈. 쉽게 말해서 이런 의자가 아니라 사장님 의자야. 사장님 의자면 강의실에 못 갖다 놓잖아. 그러면 걔는 컨테이너에서 못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너무 비싸. 뭐 물건 하나가 조그만 라면 상자 하나 정도 사이즈인데 거기 담겨져 있는 물건이 한 100억 정도 해. 그러면 간땡이가 붙지 않는 이상 배에 안 태웁니다. 뭐에 태우겠어요? 비행기 태우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가방 하나 정도, 캐리어 하나 정도 무게에 드는 물건을 100억짜리가 넘는다라고 그런 물건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뭐 반도체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제약, 약 같은 거. 그거 비행기 태우지. 그러면 보통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컨테이너에 차지하는 부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운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 전기선 운임 산정 방법에서는 중량 기준 방식이나 부피 기준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주요한 결정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톤당 얼마, 1kg, 1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부피는 여기 큐빅 미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보통 세제곱미터라고 하죠.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용적을 결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싼 거, 보석, 예술품, 희귀품 이런 것들은 추가 운임을 한다. 비싸니까.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석, 예술품, 희귀품은 배를 안 탄다. 비행기를 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해서는 맨 밑에 있는 박스 레이트, 이거를 박스 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무차별 운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내부에 넣는 화물의 양이나 부피 상관없이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그 안에 어떤 화물이 들어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무차별 운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박스 하나당, 컨테이너라는 게 사실 큰 의미에서는 박스죠. 그래서 박스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할증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차지. 여러분들 요새는 택시 엄청 택시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나도 맨날 카카오 택시로 부르고 타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어제 제가 집에 택시 타고 가는데 카카오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세워져 있는 택시를 오랜만에 탔어요. 내릴 때쯤 되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러고 내렸는데, 특히 왜 12시가 넘어서 그래요. 12시가 넘어서 12시 넘으면 할증 붙죠. 맞아요. 전기선 운송도 할증이 붙습니다. 어떤 애들 12시가 넘으면 전기선 운임에 할증이 붙는 건 아니고, 전기선 운송은 무거우면, 부피가 크면, 길면, 자, 그래서 일반 화물보다 무겁거나 부피가 크거나
그리고 요 사실 부피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컨테이너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무겁거나 길거나예요. 컨테이너가 담지 못할 정도로 무겁거나 크면 컨테이너에 못 넣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거 외에도 최선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항구가 붐비는 항구. 목적지가, 그러니까 이 화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항구로 보내는데 그 항구가 체증이 너무 심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절한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예를 들어서 그 불꽃 축제를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서 불꽃을 보고 싶다.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가 비싸게 값을 부르잖아.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그 식당을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4일 저녁에 그 식당을 가면 그 가격으로 안 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셔널 차르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목적항을 2개로 정하는 게 항구의 컨디션이나 그 무역 거래의 어떤 정황상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두에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산 북항이라고 하는 신선대 간만부두 이런 데가 있고, 저쪽 거제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부산 신항이 있죠. 뭐 그런 식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항구의 그 선성이나 이런 거의 여유 정도에 따라서 목적항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 자체가 이제 선택권이 부여된 거죠. 그러면 그 선택권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할증료와 유류 할증료가 있는데, 유류 할증료는 여러분들이 배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이유로 목적으로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의 개념을 알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유가 변동의 위험성. 똑같이 통화 할증료도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에요. 이 변동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선사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떠넘기겠다. 그렇죠? 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서차리들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인데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 말한 서차지 같은 경우는 선사에게 내는 돈이에요. 선사에게 내는 돈인데 거기서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통화 할증료나 유류 할증료가 붙는 것이고,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받아가는 게 꼭 선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제가 얘기한 운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운송을 위한 지출로는 볼 수 있지만 운임에 포함되진다기보다는 약간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다. 서차지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다. additional fee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두 사용료입니다. 항만청의 납번, 부산 항만공사, 무슨 허치슨 터미널 뭐 이런 데다가 부두 사용료는 항만청에 내는 거니까 부산 항만공사에다가 내는 거고, 터미널 화물 처리비가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터미널 오퍼레이터,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 부산에도, 그리고 부산 신항에도. 제가 특정한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부산 인터내셔널 터미널 오퍼레이터,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화물 처리비를 내는 거. 그리고 CFS 차지가 있는데, CFS는 제가 앞서서 운송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하나의 컨테이너를 한 명의 하주가 다 채우지 못하는 LCL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다른 컨테이너하고의 혼재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한 혼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CFS, 컨테이너 프라이스 스테이션입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 프라이스 스테이션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골판지 상자로 한 5개, 다른 사람은 골판지 상자로 한 8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같은 컨테이너를 타고 운송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한 하나의 여러 명의 하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작업 혹은 목적지 도착해서 나누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CFS 차지죠. 그러니까 CFS 차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국제 운송을 하는데 내가 하는 화물이 FCL이야. 내가 그냥 컨테이너 하나 그냥 내가 단독으로 써.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세. 뭐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 교통, 체증, 유발금 같은 것들을 걷는 경우, 뭐 걷는 나라도 있고 안 걷는 나라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 있고 서류 작성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인도 비용, 터미널에서 화물 인도할 때 뭐 비용 이거는 이제 다 케바케예요. 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선료와 지처료 이거는 제가 용선 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뭐 항구의 정박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어떤 약정된 정박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되는 연체료 성격의 최선료와 길어지다 못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체박 손해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 말하는 디텐션 체박 손해금이 아니라 이 디텐션 차지라고 있는데 이 디텐션 차지는 컨테이너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디텐션 차지라는 걸 입니다. 컨테이너가 그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어느 회사 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돌려줘야겠죠. 컨테이너도 누군가에게는 한락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해운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송을 위해서 해상 운송을 위해서 모여있는 여러가지 선사들의 카르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조폭하고 똑같아요. 우리 식구 그래가지고 선사들끼리 브라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여기 보면 개방 동맹이 있고 폐쇄 동맹이 있는데 유럽이나 영국이 폐쇄 동맹 방식이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조직인데 들어갈 때 어려워. 나오기도 어려워. 그러면 폐쇄 동맹이고요. 들어갈 때도 쉬워. 나오기도 쉬워. 그러면 개방 동맹.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애우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자, 어떤 폭력 집단이든 아니면 뭐 어떤 무슨 마피아 같은 조직이든 자, 그 조직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하호호 하려고 모였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사업을 하든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든 이 사람들은 선사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큰 대형 선사들 있죠. 머스크든 뭐 CGA, CGM이든 뭐 에버그린이든 뭐 코스코든 그런 대형 선사들이 동맹 형태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동맹 형태로 모일 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모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운임이에요. 운임. 담합.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가격 담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사들이 모여서 자, 이게 왜 가격 담합이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지만 그 산업군에 있는 여러 경쟁 업체들 간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기술적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업종이 있고요.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업종이 있어요. 기술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업종이 그 전자제품이야. 아이폰과 갤럭시는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녹음이 돼서. 그죠? 접혀서. 아이폰은 뒤에 사과 모양이 있으니까. 뭐 이런 기술적 격차.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격차가 있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갤럭시를 주면 왜 쓰냐고 그러는 거고, 갤럭시 쓰는 사람한테 아이폰을 갖다 주면 이거 쓰기 어렵다는데, 그거는 극복하지 못한 기술적 차이가 있어. 그거는 그리고 전 세계에 두 회사밖에 없어. 삼성하고 애플. 삼성하고 애플을 제외하고 삼성 애플의 근접한 수준의 퀄리티에 있는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LG 만들다 망했잖아. LG폰 쓰는 사람. 2년 전까지만 해도 LG폰 쓰는 사람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LG폰 없잖아. 그거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 LG가 삼성하고 애플한테 못 비벼. 그 끝이야.
근데 그거는 기술적 격차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있어요. 자, 내가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요. 컨테이너를 보내면 돼. 컨테이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돼.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머스크든 H&M이든 코스코든 에버그리든 똑같이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줘. 그러면 얘네들 업체들 간에 경쟁력은 뭐에서 발생해요? 가격 경쟁력에서. 누가 나한테 더 싸게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네들끼리 손잡아서 운임을 담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 경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경쟁,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출혈 경쟁으로 가죠. 더 싸게.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담합을 하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 맞춰서. 야, 우리가 경쟁을 하더라도 요거 밑으로 내리지 말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EU 이런 데서 뭐 독과점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공정경쟁법 뭐 그런 등등의 법으로 특히 유럽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다는 게 뭐야? 그거 불법이다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벌금 때리고 뭐 했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이 운임 가지고 회사들끼리 식구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2023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운임 가지고 담합하고 운임 가지고 장난치는 방식의 회원동맹이 없어졌는데 왜 오늘날에도 회원동맹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기항지라든지 배선수라든지 적치비율,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공동 사용이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해운 동맹들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죠. HMM이 바뀌었고 HMM이 이쪽 D-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옮긴다 만다 얘기가 있지만 크게나 그리고 또 머스크하고 지금 MSC도 지금 결별한다라는 얘기가 강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까지는 최근에 어떻게 와 있었냐면 머스크라는 선사와 MSC라는 선사가 2M이라는 그룹으로서 묶여 있었고 CMA, CGM하고 코스코, 에버그리 요 회사가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형태로 묶여 있었고 하팡로이드와 원이라는 회사는 일본 선사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일본에 3개 선사가 있었는데 NIK, MOL, K 라인이랑 요 일본의 3대 선사가 원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원입니다. 그 여러분들 컨테이너 트럭이나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핫핑크색 컨테이너 있어요. 핫핑크색. 그게 원 거예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인가 그거의 줄임말인데 그 뜻도 있지만 일본의 3대 선사가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에서 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 해운 동맹을 맺는 것은 위에 29번 슬라이드의 장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운송 항로나 일정을 관리를 하고 운임 안정.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임 안정은 담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운임을 안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합리적 배선으로 인해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고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스크 같은 선사가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선사는 국적이 어디냐면 덴마크예요. 덴마크. MSC 스위스 선사입니다. CMA, CGM 프랑스 선사, 코스코 중국, 에버그린은 대만을 근거지로 하는 선사이긴 합니다. 하팡로이드 독일, 원은 일본, 이렇게 되는데 대충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스크나 MSC는 이제 덴마크와 스위스에 이제 본부가 있고 본사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하긴 해. 머스크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머스크는 사실 그렇긴 한데 전 세계에 컨테이너의 항구가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허브 항구라고 불릴 수 있는 주요한 항구들이 있는데 그 항구에 여기 나와 있는 주요한 전기선사들이 모두 선박을 운용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컨테이너 항구에 각각 이 회사들이 별도로 자기들 화물, 자기들의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터미널을 만든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맺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머스크는 터미널이 있어. 사무실도 있어. 근데 MSC는 그 나라에 사무실이 없고 터미널이 없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MSC가 머스크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거 여러분 내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인천공항 이런 데 가서 내가 분명히 난 아시아나를 타. 아시아나를 타는데 무슨 뭐 ANA 뭐 공동운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나는 분명히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도 아시아나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보면 공동운항편 해가지고 전일공 뭐 해가지고 막 뜨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전일공이라고 하는 ANA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뭐예요?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굳이 전일공이 이 노선에 비행기를 투입하지 않아도 뭐예요? 자기 고객을 부킹해가지고 아시아나한테 넘겨주면 아시아나가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도 되는 거죠. 반대도 할 수 있잖아.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이런 항공사나 이런 선사의 입장이라면 이게 전략적으로 선사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공동 배선을 하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머스크하고 MSC 동맹을 맺으면 이 동맹 맺은 애들끼리는 뭐 하겠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항구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선박을 투입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그건 뭐예요? 제살 깎아먹기잖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선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요거는 오늘날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오늘날의 해운 동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해운 동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맹 선사들 간의 협정이 있고 동맹이 고객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맹 선사 간의 협정을 어떻게 체결하는 거는 여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임협정 같은 경우, 운임담합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날에는 이후에 반독점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행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가격 담합이지, 가격 담합. 자, 그게 아니라 항해협정 정도는 있어요. 동맹 선사 간에 가다 경쟁, 출혈 경쟁,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배선수를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유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공동계산협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각 선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운임 수입에 항해 경비 및 하역 비용을 공제한 순 운임 수입을 미리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게 공영제예요. 공동 운영이에요. 이 공영제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 내가 사실 살면서 고향이 대구고 학교는 서울에서 나왔고 직장은 부산인데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 많거든. 근데 내가 부산에서는 버스를 그렇게 많이 안 타봤어. 지하철은 많이 탔지만 부산 버스를 생각보다 많이 안 타가지고 부산은 버스를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학답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서울을 여러분들 뭐 놀러 가보거나 하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에 강남이거든. 강남.
그러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버스를 무조건 강남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이 제일 많이 타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강남으로 가지 않는 서울버스도 엄청 많습니다. 강북에 뭐 노원구나 도봉구나 아니면 저쪽에 뭐 서쪽에 금천구나 뭐 강서구나 그런 데를 다니는 버스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조사해보지 않더라도 강남이나 뭐 강북의 강화문 일대를 지나는 버스가 저기 노봉구 뭐 노원구 중랑구 뭐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다니는 버스보다는 이용객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그럼 이용객이 많으면 요금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원구나 저쪽 도봉구에서 버스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열받죠. 뭔가 그렇죠. 똑같은 버스 드리고 버스 기사님 월급 드려야 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쪽은 이용객이 훨씬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서울버스들은 공영제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노선을 놓든 얼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찍든 상관없이 전체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버스를 통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엠빵을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굳이 내 버스 회사에 내 버스가 강남을 지나가지 않아도 전체 서울시가 버스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버스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 우리 회사가 투입한 버스 대수에 비례해서 내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내 버스는 굳이 강남에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설명이 뭔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왠지 부산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 내가 그건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부산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서면하고 해운대 센텀 이렇게 다니는 버스가 이용객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저기 뭐 강서구나 뭐 기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버스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경영. 뭐 이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어떤 뭐 배정이나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중립 감식이고, 이거는 사실은 뭐 그래요. 뭐 가격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감시하기 위한 회원사 감시를 위한 기구고, 사실 이런 게 지금 오늘날 2023년도의 해운동맹에는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건 유효한 내용들은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 정도로, 그러니까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과거에 그랬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맹외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나와바리가 있어. 우리 해운동맹에 우리 구역이 있어. 근데 거기에 다른 경쟁업체의 동맹선사 배가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해야 될까? 아니죠. 쫓아내야죠. 그럼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선사들이 할 수 있는 경쟁력은 뭐예요?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요. 덤핑 치는 거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반값에 공급해볼게. 네가 어떻게 살아나나 지켜보자 하면서 붙이는 거야. 파이팅을 시키는 거야. 그게 맹에서 아주 뭐 좋은 방식이죠. 여기서 좋다는 건 단어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맹의 대화주 유인책이 있습니다. 자, 계약 운임제가 있어요. 계약 운임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객님이 있는데 이 고객님이 우리 선사만 이용해. 남의 선사 이용 안 해. 우리 것만 계속 타. 뭔가 고맙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 것만 이용해주는 사람한테 뭔가 좀 더 싸게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야? 사실은 반대죠. 우리 거 이용해. 그럼 싸게 해줄게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듀얼 컨트랙트 레이트잖아. 레이트가 듀얼이야. 남이 쓰는 거랑 우리 거만 쓰는 거랑.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가격이 두 개예요. 이중 가격이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든지 정찰제잖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건 정찰제인데 이 정찰제가 아니라 우리 것만 쓰는 사람한테는 요 가격이에요.
우리 것도 쓰고 남의 것도 쓰는 사람한테는 이 가격이에요. 그게 이제 계약 운임제. 삼중 운임제 있습니다. 삼중 운임제에서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듀얼이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FOB에서 송화인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 자, FOB가 뭐예요? FOB에서 운임을 누가 부담해요? FOB에서 운임 배웠어. 중간고사 전에 배웠어. FOB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매수인이잖아. 근데 여기서 송화인이 계약 체결한대요. FOB에서 송화인이 계약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송회사 입장에서 원래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임 후불이죠. 근데 송화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선불이 되죠. 수출국에서.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돈을 빨리 준다는 얘기잖아요. 돈 빨리 주면 어떡해? 좀 깎아줘야지. 그게 인지상정. 그러니까 뭐예요? 남 것도 쓰는 사람, 우리 것만 쓰는 사람, 돈 미리 주는 사람. 운임이 세 가지야. 똑같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뭐예요? 갤럭시 아이폰처럼 기술 격차가 없고 뭐만 있어 이거는. 이 필드는 가격 경쟁력만 있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 요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취업을 할 때 포워딩 업체다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포워딩 업체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포워딩 업체에 가서 여러분들 분명히 실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봉이에요. 박봉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포워딩 업체들 중에 돈 많이 준다는 업체가 없어. 근데 갈 거면 이런 대형 선사로 가야 돼. 뭐 H&M이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SM 라인이나 뭐 그런 데로 가야 돼. 취업을 할 거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악순환적인 구조예요. SM 라인이든 H&M이든 큰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걔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의 큰 대형 선사랑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고 그들의 고객들한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계속 누르는 거야. 뭐를? 인건비를.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협력 업체에게 주는 돈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 포워딩 업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아. 포워딩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으니까 직원 월급도 쌀 수밖에 없어. 이 필드가 그래. 이 필드가. 그러면 물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수렴합니까? 그러니까 쿠팡이 대단한 거예요. 뭘 찾아낸 거예요? 기존 택배하고 쿠팡의 총알 배송하고 뭐가 달라?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게 하는 총알 배송을 하잖아. 예측 물류를 하잖아.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니 풀필먼트 물류니 뭐 그런 걸로 가는데 똑같은 물류업을 하는데 기존의 SSG나 롯데가 하던 거는 그냥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물건을 창고나 발주업체한테 발주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택배 이용해서 2-3일 걸려서 갖다 주는 방식이었어. 그래서 주문으로부터 택배 전송까지 3일에서 2일에서 3일. 근데 쿠팡은 뭐야? 오늘 주문하면 부산 양산 쪽에다가 대형 물류 창고를 지어놓고 주문 많이 할 것 같은 물건을 미리 갖다 놔.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양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칫솔을 주문했다라고 하면 기존의 물류는 뭐였어요? 내가 칫솔 만드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칫솔 만드는 업체한테 얘기를 해. 우리 고객이 칫솔 사는데 해서 받아와가지고 갖다 줘. 이거 2-3일 걸리는 거를 쿠팡은 양산에 물류창고 지어놓고 미리 갖다 놔. 칫솔을.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기 전에 갖다 주는 거야. 단축시키는 거야. 이게 일종의 뭐예요? 패러다임 전환이고 기술 격차죠. 가격 경쟁력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주는 대가로 쿠팡은 뭐까지 받아? 그거 총알 배송하려면 회원가입해야 되죠. 구독료를 받죠. 구독료를 받아요? 네, 구독료를 받아. 구독료를 받고 뭐까지 해? 야, 구독 어차피 할 거면 야, 우리 거 구독하면 컨텐츠도 보여줄게. 쿠팡 플레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쿠팡이 뭔가 대단한 혁신적인 회사 같죠?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던 거예요? 아마존이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팡을 통해서 쿠팡이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아마존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쿠팡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마존이 했던 걸 그대로 카피해서 한국에 서비스 하는 걸 쿠팡만 제대로 하잖아. 롯데도 못하고 있어. 신세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마켓컬리 부산 안 되잖아요. 알고 있죠? 왜 쿠팡을 할 수 있는데 신세계는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롯데는 안 해. 왜 롯데는 안 해?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백화점이야, 그냥 롯데는. 그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물류업에서도 기술 격차로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해운선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그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 그러면 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으로 뭔가의 경쟁 업체를 박살낼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안 왔어요. 이쪽 대형 전기선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 화물 운송론이나 국제 물류론 수업에서 더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운임 환급제하고 우대 운임제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 그거예요. 리베이트예요. 영어 단어 봐봐요. 리베이트가 뭐예요? 리베이트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 뉴스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우리 거만 많이 이용해줘. 너무 고맙잖아. 그럼 뭐예요? 돌려주는 거야. 약간. 그게 리베이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선사만 이용한 고객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을 운임 환급제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해운동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고 전기선사가 자 그래서 이 해상 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선하고 부전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면 전기선의 경우에는 일정한 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부전기선은 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운임이 기본적으로 전기선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통당으로 쳐봐도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당 가격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슷해요. 물론 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전기선 경우에 그 뭐라고 해야 할까 공급이 너무 넘쳐 수요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선보다 싸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선박, 컨테이너선을 주로 이용하고요.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벌크선을 이용을 하고 선사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선사가 원래는 엄청 대단한 한 회사가 있었어요. 한진해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초중학교 다닐 때쯤에 한진해운이 부도 나서 망했어요.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없어졌고 그 한진해운의 유산은 어떻게 됐느냐 일부는 해외 선사 사서 가져갔고 그래서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선박들을 다른 외국의 선사들이 사가기도 했고 한진해운의 일부만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의 SM9이라는 회사가 성립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진해운은 여기 머스크 MSC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에버그린이나 포스코 하판로이드하고는 비비는 회사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한가닥 했어 한진해운. 근데 그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나서는 현대상선은 솔직하게 말해서 머스크나 MSC 이런 데하고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전기선을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 선사가 회사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펜오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회사가 한번 망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초중학교 다닐 때 STX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회사가 원래 부전기선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STX 펜오션이. 근데 STX가
그룹이 해체되고 페노션이 지금 하림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무전기선상. 그러니까 회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선사가 훨씬 크고요. 운송계약 볼게요. 선화증권 발급하고 무전기선의 경우에 채터파티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선의 경우에는 뭐 따로 이런 용어를 요새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품 운송계약, 다른 말로 선화증권 계약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용선, 무전기선의 경우에 용선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죠. 네, 그래서 개품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선을 운영하고 용선 운송계약에는 이제 트램퍼, 무전기선을 트램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행되고 운임은 공시운임률, 용선의 경우에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픈레이트로 결정이 되고 하역비 부담은 라이너 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품 운송 계약, 선화증권 계약,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전기선사에 내는 운임에 이미 그 가격이 패키지 여행처럼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과 운송하는 비용과 보관하는 비용과 접부 정리하는 비용과 양육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 프라이스로 받아요. 풀 프라이스로 받고 풀 패키지야. 쉽게 말해서 전기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용선은 화물을 실는 걸 누가 할지, 화물을 내리는 걸 누가 할지, 화물을 배에 접부 정리한 걸 누가 할지를 다 정할 수 있어요. 하주와 선주 사이에서. 뭐 그 정도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용선 운송의 계약 경우에는 우리가 젠콘 서식이든 발트타임 폼이든 그 용선 운송을 위한 표준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 따라서 계약법에 의해서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되고 종료가 되는데 비해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헤이그 규칙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헤이그 규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선화증권 사용에 관한 통일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이. 네, 그래서 선화증권의 이면에 뒷면에 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주와 하주, 운송인과 이 송화인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그 운송인의 책임이라든지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 존재한다. 그게 국제 규칙으로서 선화증권 통일을 위한 협약, 헤이그 규칙이 존재하고 이 헤이그 규칙에 따라서 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오늘 못 나갔네.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연달아 오프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기 헤이그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 자료가 미리 올라가 있는데 10주차 강의 자료 16번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나도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HMM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 HMM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름이 현대상선이었죠. 현대상선 시절에 이 현대상선이 발행한 선화증권의 폼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아와가지고 내가 스캔을 해서 넣어놓은 건데 선화증권이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는 더 편해졌어. 뭔가를 카피해서 쓴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 어쨌든 요게 왼쪽이 앞면, 요게 뒷면. 그리고 요 뒷면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내용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무론이기 때문에 운송론이 아니고 화물 운송론이 아니고 상무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선화증권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출석했죠? 스마트 출력? 네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